가을비가 서울의 부촌 평창동을 적시고 있었다. 칠흑 같은 기와를 얹은 웅장한 저택에 담벼락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잘 가꿔진 정원의 소나무들은 슬픔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은성그룹의 황태자 권지혁이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었다. 장례식은 고인의 지위에 걸맞게 장엄하고도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보낸 화환이 저택 입구부터 길게 늘어서 있었고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그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 영정사진 바로 아래에는 한 여인이 꼬숩하게 서 있었다. 검은색 소복, 수프의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고 단정하게 묶어내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 강서연이었다. 서연은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연습이라도 한 듯 절제된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완벽한 미망인의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모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입술은 정해진 대사를 읊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동굴처럼 공허했다. 상심, 슬픔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지난 3년간 그녀의 삶을 올가매던 황금빛 새장이 드디어 열렸다. 새장 주인의 죽음으로 그녀가 느껴야 할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차갑고도 잔인한 해방감. 3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직전에 몰렸을 때 서연은 한 장의 계약서와 함께 팔려오듯 이 집으로 들어왔다. 은성그룹과의 정략결혼. 상대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권지혁이었다. 그녀는 결혼식 날 식장에서야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 그는 서연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의무를 다하듯 반지를 끼워주고 식을 마쳤다. 그것이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후 3년 동안 권지혁은 해외 사업을 핑계로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권지혁의 아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를 단 채 이 거대하고 적막한 저택에서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숨막히는 부와 끝없는 외로움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경하고 부러워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생각했다. 형수님, 기운 내십시오. 지혁이가 하늘에서도 형수님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가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남자는 지혁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한 동정이 아닌 은근한 탐색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그의 위선을 묵묵히 받아냈다. 장례식장의 한쪽 구석에서는 지역의 친족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죽은 지역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다. 은성그룹의 향방 그리고 갑자기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된 서연에 대한 것이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본 사이라더니 저렇게 슬퍼하는 척하는 것 좀 봐. 연기자가 따로 없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빚더미에 앉은 걸 은성그룹이 막아줬으니 이제 저 여자가 그룹의 주인이 되겠군. 세상 참 불공평해. 근본도 없는 집안의 딸이 어디 감히.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귀에 박혔다.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저들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늑대들이었다. 그때 장례식장의 소란을 잠재우는 기품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아직 지혁이가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은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지혁의 어머니 오서현 회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녀는 슬픔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인 서연에게 다가와 차갑게 식은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애썼다 아가.
이 힘든 일을 치르느라 오 회장의 따뜻한 온기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가면이 벗겨질 뻔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정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오 회장은 서연의 헬쑥한 얼굴을 안쓰럽게 쓸어보며 말했다. 이제 넌 자유의 몸이다. 아직 젊은이 좋은 사람 만나서 네 행복을 찾으렴. 지혁이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다. 그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다. 모두가 그녀를 재산을 노리는 여우로 볼 때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녀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동정심에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 회장의 손을 마주잡고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지혁 씨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 행복을 찾겠어요. 저는 이 댁에 남아서 평생 지혁 씨의 아내로 살면서 그의 넋을 기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오 회장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친족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저 어린 것이 정말로 평생 수절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저 말 뒤에 더 큰 야심이 숨어 있는 것인가? 서연의 속셈은 물론 후자였다. 지금 이 집을 나간다면 그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권씨 가문의 하이에나들은 그녀의 법적 상속 권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가 비운의 미망인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그리고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계획할 방패가 필요했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까지 떠나자 거대한 저택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구준비는 여전히 그의 창밖을 때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 화려하기만 한 방이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거추장스러운 상복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슬픔에 지친 미망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도끼를 품고 전장으로 나가기 직전의 병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자였다. 강서연, 이제부터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인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아, 괜찮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자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포토그래퍼 이하준이었다. 하준아, 나야. 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하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니, 올 필요 없어. 대신 네가 갈 곳이 있어. 어디?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생기와 장난기가 넘쳤다. 강남, 제일 시끄럽고 제일 화려한 클럽으로 오늘 밤 내 진짜 장례식을 끝내야겠어. 성대하게 전화기 너머에서 하준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입지 못했던 화려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검은색의 세상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올 차례였다. 강남의 심장은 밤이 깊어질수록 뜨겁게 고동쳤다. 평창동의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현란한 넌사인이 어지럽게 밤거리를 수놓았고 건물을 통째로 뒤흔드는 베이스 음이 아스팔트까지 떨리게 했다. 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클럽 오닉스의 VIP 룸.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상복을 입고 있던 강서연은 지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벨벳 소재의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가녀린 쇄골 라인을 강조했고, 짙은 와인색은 상복의 검은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여튼 화장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는 주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조금도 빛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억눌렸던 생기가 터져 나오듯 눈빛은 도발적이기까지 했다.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서연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자 룸 안에 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잔을 부딪혔다. 맑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운 음악 사이로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옆에는 이하준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아, 너 오늘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다 남자들 여럿 울리겠어. 상관없어. 지난 3년간 내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서연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코올의 짜릿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려 심장을 데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한기와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음악에 몸을 맡기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자유였다. 이봐 강서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남편 장례 치른 날 밤에 클럽이라니.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텅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사람들, 이제 그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난 3년 동안 충분히 권지혁의 아내로 살았어. 이제부터는 그냥 강서연으로 살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리듬에 몸을 맡기자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게 바로 나야. 틀에 박힌 인형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웃고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녀는 눈을 감고 순간을 만끽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요란하던 음악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DJ 부스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음악이 멈춘 것은 기계 고장 때문이 아니었다.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면서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차가운 냉기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룸 안이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맞춤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누구? 친구 중 누군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준은 본능적으로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다. 꿈인가? 아니면 술에 너무 취해 헛것을 보는 것인가?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또각또각. 그의 구두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룸 안의 모두를 옥죄었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지독하게 차갑고 지독하게 익숙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영정사진 속에서 평온하게 웃고 있던 남자. 그녀의 죽은 남편 권지혁이었다. 내 장례식은 재미있었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서연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비꼬는 듯한 말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어.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눈앞의 남자는 유령이거나 혹은 자신이 미쳤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했다. 권지혁은 비웃음인지 냉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마치 더러운 것을 닦아내듯 테이블 모서리를 툭툭 털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사고는 작은 연극이었을 뿐이야.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던 쥐새끼들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데 내 아내가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그의 시선이 서연의 붉은 드레스와 상기된 얼굴, 그리고 박살난 샴페인 잔을 차례로 훑었다. 경멸과 조소가 그득한 눈빛이었다. 정말
대단한 부부애야. 권지혁 씨, 하준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 소립니까? 당신이 지난 3년간 서연이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지혁은 하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서연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부서질 듯했다. 엔드와 이거 놔. 서연이 버둥거렸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잠깐 내 친구 데리고 어디 가는 거야. 하준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어느새 나타난 지역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클럽의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인 권지혁의 등장에 겁을 먹고 그저 멀찍이서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나와 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내던져졌다. 그녀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거칠게 떠밀렸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좁은 공간 안에는 그녀와 권지혁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강남의 밤거리를 빠져나갔다. 서연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유를 만끽하던 천국에서 단 몇 분 만에 지옥으로 끌려온 기분이었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소리치자 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차 안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어.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 아내는 변호사부터 찾더군. 유산 상속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강남클럽에서 가장 비싼 VIP 룸을 잡고 최고급 샴페인을 수십 병 주문해서 자유를 축하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각 단어마다 칼날이 서려 있었다. 내가 틀렸나?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년 동안 날 유령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남편 행세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분노와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다. 남편 행세 맞아. 난 네 남편이니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차가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다. 평창동 저택이었다.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차가 멈추고 지혁이 먼저 내렸다. 그는 서연 쪽에 차문을 열고 명령했다. 내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항하듯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왜 당신 멋대로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인형처럼 끌고 다닐 셈이야.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 지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서연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둘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이혼해주면 되는 건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걸로 평생 클럽이나 다니면서 살면 되겠네. 그래, 당장 이혼해.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내일부터 은성그룹으로 출근해. 내 개인 비서로.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쳤어. 내가 왜? 내 적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아내는 슬픔에 빠진 미망인이지. 아무도 널 의심하지 않을 거야. 넌 내 눈과 귀가 되어 회사 내부를 감시하게 될 거다. 내가 심어둔 쥐새끼들을 잡아낼 때까지.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싫어. 내가 왜 당신의 위험한 게임에 끼어들어야 하지? 기어절할 수 있을 것 같나?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서류상으로는 이제 내 소유야. 내가 내일 아침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네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그래도 싫은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굴레가 다른 형태의 더 질긴 굴레가 되어 그녀의 목을 다시 조여왔다. 지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는 몸을 일으켰다.
선택은 내 몫이야. 내 비서가 될 건지 아니면 알거지가 될 건지. 그는 말을 마친 뒤 저택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다. 서연은 엉망이 된 드레스 차림으로 차가운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에 잡힐 듯했던 자유는 씁쓸한 신기루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유령을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무자비하고 계산적인 악마를 마주한 것이었다. 은성그룹 본사 빌딩은 강남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였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자체로 권력과 부의 상징처럼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서연에게 이곳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사자굴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어깨선이 딱 떨어지는 세련된 디자인의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장례식의 상복이나 클럽의 드레스와는 또 다른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이제 비운의 미망인도 자유를 만끽하는 여자도 아니었다. 적진에 뛰어든 스파이 혹은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인질이었다. 그녀가 회전문을 통과해 높은 천장의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공기가 일순 정지하는 듯했다.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룹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비극의 주인공 권지혁 대표의 미망인이 아닌가. 그런 그녀가 왜 장례가 끝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회사에 나타난 것일까? 저 사람 강소연 씨 아니야. 세상에 장례식 때 사진으로 봤는데 실물은 완전 다른 사람이네. 훨씬 차가워 보여. 무슨 일이지 위로금이라도 받으러 키러 온 건가? 아니야. 비서실 쪽으로 올라가던데. 설마 회사에 자리라도 하나 받은 거야.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악의가 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서연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그 모든 시선과 귓속말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걸었다. 그녀는 최고 경영진만 이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보안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는 황급히 달려와 버튼을 눌렀다. 최상층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층은 아래층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의 묵직한 문 앞에 섰다. 대표님, 강소연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심했다. 서연은 짧게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섰다. 권지혁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으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일이다. 그가 내민 것은 비서의 업무 리스트가 아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철 몇 개였다. 지하 2층 자료 보관실에 있는 20년치 회계 장부다. 전부 스캔하고 연도별 항목별로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주일 주지.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20년치 자료를 일주일 안에 정리하라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신입 인턴에게도 시키지 않을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리고 내 커피. 그가 말을 이었다. 원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G1의 코케 허니. 로스팅은 미디엄 라이트. 물 온도는 정확히 92도. 하지만 맛은 브라질 원두처럼 묵직하고 고소해야 해. 그것은 모순된 요구였다. 예가체프 원두로 브라질 원두의 맛을 내라는 것은 흰색 물감으로 검은색을 칠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불평하거나 반항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서연은 그가 내민 서류철을 받아들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부터 서연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먼지투성이인 지하 자료실에서 낡은 서류와 씨름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멀리서 구경거리처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한때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고 고소하다는 듯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회계 프로그램을 독학했고 과거 자료들을 분석하며 은성그룹의 역사를 파악해 나갔다. 그것은 고된 노동인 동시에 적의 심장부를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커피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첫날 지역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맞춰 커피를 내갔다. 당연히 지역은 맛을 보자마자 잔을 밀어버렸다. 이게 아니잖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매번 다른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지만 지역은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서연은 2개의 커피잔을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하나는 지역이 요구한 대로 만든 맛없는 커피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직접 고른 과테말라 안티과 원두로 내린 커피였다. 대표님이 지시하신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내린 커피입니다. 지역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자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대표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평소 식습관과 업무 패턴을 고려했을 때 산미가 강한 커피보다는 묵직한 바디감과 다크 초콜릿 향이 나는 커피를 선호하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지역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그녀가 내민 2번째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전부 마셨다. 비록 칭찬은 없었지만 그것은 서연의 작은 승리였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외모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당대 최고의 여배우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은성 코스메틱의 전속 모델이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권지혁의 연인이라고 알고 있는 여자였다. 지혁 오빠 나왔어. 윤채린은 서연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곧장 지혁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지혁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그녀를 맞았다. 여긴 어쩐 일이야. 스케줄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오빠 얼굴 안 보면 힘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고 나서야 마치 서연을 처음 본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 근데 이분은 누구 새로운 인턴? 지역의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윤채린은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가렸다. 세상에 강서연 씨 지역 오빠의 맞죠? 어머나 세상에.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지역 오빠도 정말 너무하시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모님께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비서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그녀가 울거나 혹은 분노하며 소리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괜찮습니다. 대표님의 지시인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마실 것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윤채린 씨.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숨긴 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모습에 윤채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자신이 던진 미끼를 너무나도 쉽게 피해버린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지혁은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 안쪽 서재로 위장된 공간에는 비서실 전체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모습,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대응하는 태도. 그가 이제껏 만나왔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흥미로운 여자였다. 단순히 장기말로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윤채린이 돌아간 후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혁은 복잡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어쩐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갑자기 혀끝에서 어떤 맛이 아른거렸다.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맛,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뜨거운 떡볶이의 맛이었다.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의 편린이 스쳐 지나갔다. 추운 겨울날 허름한 골목길 세상이 무너진 듯 울고 있던 어린 소년.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컵을 건네던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단단하고 걱정스러운 눈빛, 그것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지독한 상처와 관련된 기억의 일부였다. 그날의 따뜻함과 위로. 그는 갑자기 그 떡볶이가 미치도록 먹고 싶어졌다. 지혁은 인터폰을 눌러 서연을 호출했다. 서연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점심으로 떡볶이가 먹고 싶군.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 근처 낡은 재래시장에 있던 포장마차다. 아주머니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 가게 이름도. 하지만 맛은 기억나. 유난히 맵고 국물이 많았지. 쌀떡이어야 하고. 그는 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찾아와. 점심시간은 1시간 주지. 정확히 그 맛이어야 해.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수십 년 전의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포장마차를 1시간 안에 찾아오라는 것. 명백히 그녀를 시험하고 굴복시키려는 의도였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것을 읽었다면 착각이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그녀는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지혁은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과연 그녀가 해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의 흔적을 그녀가 찾아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권지혁이 내건 1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서연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낡은 재래시장 입구로 뛰어들었다. 지혁이 어릴 때 살았다는 동네. 지금은 재개발의 물결에 밀려 옛 모습을 거의 잃어버린 곳이었다. 희미한 기억과 불가능에 가까운 단서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는 무작정 걷지 않았다. 먼저 시장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가장 오래된 구역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상인들에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한 20년도 더 된 떡볶이 가게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곳 없으세요? 국물이 많고 아주 매운.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한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 한 분이 그녀를 불렀다. 학생이 찾는 게 혹시 욕쟁이 할멈네 아니여. 욕쟁이 할머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아주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왔다가 길을 잃었던 기억. 겁에 질려 울고 있을 때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도 뜨거운 어묵 국물을 떠주던 할머니의 얼굴. 그 할머니 아직 계세요.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아들네로 들어갔지. 근데 그 손맛을 며느리가 이어받았어. 저기 골목 끄트머리에 구부러진 간판 있는 집 거기로 가봐. 서연은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할머니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다. 정말로 낡고 구부러진
원조 할매 떡볶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가게 안며느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커다란 철판에서 떡볶이를 젓고 있었다. 서연은 지역이 묘사했던 바로 그 비주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은 약속된 1시간에서 단 1분을 남기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대표이사 집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담긴 포장 용기가 들려 있었다. 깔끔했던 정장에는 여기저기 미세한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임무를 완수한 병사처럼 형형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가 내민 떡볶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매콤한 냄새를 한번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포크로 떡 하나를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혀끝을 강타하는 강렬한 매운맛,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깊은 단맛. 기억 속에 바로 그 맛이었다. 잊고 있던 미각의 회로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그의 머릿속에 잊혔던 풍경을 펼쳐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친척집에 맡겨졌던 어린 시절.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골목길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작은 손으로 떡볶이 컵을 내밀던 한 소녀의 모습. 어떻게 찾았지? 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라 기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맛뿐만 아니라 장소와 사람에 얽혀 있으니까요. 지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떡볶이를 먹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집무실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지역의 수석 비서였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인천 신항만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자재 불량 문제로 인부들이 작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인천 물류센터는 은성그룹이 올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였다. 지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태업 혹은 그 이상의 음모였다.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가보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을 향해 고갯짓했다. 강서연 씨도 같이 가지. 관련 서류 전부 챙겨. 반박의 여지는 없었다. 서연은 방금 전에 미묘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그의 명령을 받는 비서의 자리로 돌아왔다. 인천의 건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흙먼지가 자욱한 현장에는 성난 인부들의 고함 소리와 당황한 현장, 소장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지역에 차가 도착하자 모든 소음이 잠시 멎었다. 그룹의 총수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역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장 소장에게 다가가 보고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수백 명의 인부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의 자재들을 직접 확인하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나갔다. 서연은 그의 뒤에서 필요한 서류를 건네고 그의 지시를 노트북에 기록하며 묵묵히 그를 보좌했다. 사무실에서의 폭군 같던 모습과는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지역이 문제의 철골 구조물 아래에서 자재의 강도를 직접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위험해. 인부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그들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거대한 비계 페이차였다. 고정장치 중 하나가 풀린 듯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비계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쏟아지는 흙먼지, 그리고 자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낙하하는 강철 파이프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강서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강력한 힘이 그녀의 몸을 옆으로 밀쳐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거의 동시에 쿵가삼 가는 굉음과 함께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강철 파이프 더미가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권지혁이 그녀를 밀쳐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팔과 어깨 위로 낙하를 피하지 못한 육중한 철골 하나가 걸쳐 있었다. 그의 하얀 셔츠 소매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현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구조를 외치는 소리. 지혁과 서연은 충격으로 인해 옆에 있던 미완성 자재 창고 안으로 쓰러져 있었고 무너진 비계의 잔해가 창고 입구를 막아버렸다. 순식간에 그들은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 대표님, 권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기어갔다. 지혁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부상당한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을 느끼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젠장, 그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위험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의 밑단을 찢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에 단단히 감아 지혈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혁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하지만 그 안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강인했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안. 바깥에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한 외침과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대표와 비서도 채권자와 채무자도 아닌 그저 위기 속에 놓인 두 남녀로서 왜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지? 지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서연은 그의 팔을 압박하던 손에 힘을 더 주며 대답했다. 패닉에 빠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겁니다. 그녀의 무심한 대답 속에는 그녀가 살아온 힘든 과거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돌보는 그녀의 단호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재산을 노리는 속물도 성가신 장기말도 아닌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창고 입구를 막고 있던 잔해가 치워지며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구출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미묘한 기류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지혁은 다시 차가운 은성그룹의 총수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걱정하는 서연의 손길을 밀어내고 현장 소장에게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혁은 서연이 만들어준 임시 붕대가 감긴 팔을 한 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짧은 해프닝은 끝났고 그들은 다시 서로를 증오하고 이용하는 관계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혁이 반대편 손으로 자신의 수석비서에게 몰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강서연의 과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와 그의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자신의 잊혔던 기억 조각을 찾아내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으며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봐준 저 여자. 강서연이라는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인천 물류센터 사고 이후 권지혁의 주변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팔에 단정하게 맨 슬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작은 부상조차 그의 카리스마를 흠집내지 못했다. 오히려 야생의 맹수처럼 더욱 날카롭고 예측 불가능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고는 그의 숙부인 권상철 전무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지혁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 자신을 향한 강서연의 눈빛 상처를 돌보던 가늘지만 단호했던 손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수께끼였다. 경멸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인데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자꾸만 신경을 건드렸다.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눈앞에 가져다 놓고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뒹굴었으며 이제는 그의 밤잠까지 설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 마침내 수석비서가 가져온 보고서가 놓였다. 강서연 인물 파일.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출생 학력,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멈춘 것은 그녀의 유년기 부분이었다. 만 할세 강민준, 부 박선영 모 부부에게 입양 이전의 기록 불명확. 서울 외곽에 위치했던 별빛 보육원 출신으로 추정되나 해당 보육원은 10년 전 화재로 폐쇄 모든 아동 기록 소실. 별빛 보육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기억 속 떡볶이를 건네던 소녀가 있던 곳, 그가 잠시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서연이 그 떡볶이 가게를 찾아냈던 것,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침착함.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참을 수 없었다. 당장 확인해야만 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보고서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서울의 경계 이제는 낡은 빌라와 공장들만 남은 황량한 동네. 그곳에 별빛 보육원의 잔해가 흉물처럼 남아있었다. 불에 그을린 벽잡초가 무성한 운동장 삐걱거리는 녹슨 그네. 지혁은 차에서 내려 폐허가 된 건물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먼지 쌓인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령처럼 울렸다. 햇살이 깨진 창문 틈으로 길게 비춰들었고 그 빛 속에서 과거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밥 짓는 냄새, 그리고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어린 자신의 모습. 그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작지만 당찼던 한 소녀의 얼굴.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공간과 시간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그의 질문에 답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과 집착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빌딩의 전무실. 권상철은 값비싼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인천 현장에서의 사고는 완벽한 실패였다. 권지혁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영웅적인 이미지를 더해주었고 강서연이라는 변수를 더욱 그의 곁에 붙들어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젠장할. 그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끄며 욕설을 내뱉었다. 강서연. 처음에는 그저 돈에 팔려온 가여운 인형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권지혁이 그녀를 단순한 아내 이상으로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윤채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가득했다. 전무님, 얘기 좀 해야겠어요. 윤채린 씨, 여긴 어쩐 일이시오? 지혁 오빠 얘기예요. 사고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 강서연. 오빠가 그 여자를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요. 이러다가 제 자리까지 빼앗기겠어요. 윤채린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위기감이 뒤섞여 있었다. 권상철의 눈이 번뜩였다. 저게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 앉으시오, 윤채린 씨.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것 같으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권력을 탐하는 늙은 늑대와 사랑과 명예를 갈망하는 화려한 여배우. 그들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강서연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윤채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히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권지혁이 저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야 해. 저 여자를 증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바로 그때 윤채린의 정보원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무님, 이거 혹시 지혁 오빠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써서 별빛 보육원 출신의 한 여자아이를 찾고 있대요. 아주 오래전의 인연이라는데. 권상철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지혁이 찾는 어린 시절의 인연, 별빛 보육원, 그리고 그곳 출신인 강서연. 하하하.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윤채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기회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강서연을 없앨 바에야 우리가 강서연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 권상철은 즉시 자신의 수에게 강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혁이 얻었던 것과 똑같은 정보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강서연이 별빛 보육원에 머물렀던 시기가 지혁이 그곳 근처 친척집에 잠시 맡겨줬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지혁이 애타게 찾는 소녀는 바로 강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사실은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였다. 윤재린 씨, 권상철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최고의 연기자가 될 준비는 되었어. 그날 이후 치밀하고 거대한 사기극이 막을 올렸다. 권상철은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사진 전문가를 고용해 윤채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별빛 보육원의 배경과 정교하게 합성했다. 사진 속 어린 채린은 마치 그곳에서 자란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또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보육원의 전직 직원을 찾아내 거액의 돈으로 매수했다. 그에게서 당시 보육원의 구조일과 아이들의 특징 등 사소한 정보들을 모두 얻어냈고 윤채린은 그것을 대본처럼 달달 외웠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낡은 골동품 시장을 뒤져 그 시절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을 법한 작은 유리구슬, 목걸이를 하나 구했다. 윤채린이 그날의 증표라고 주장할 물건이었다. 며칠 후 윤채린은 자신의 화려한 대기실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사진과 낡은 유리구슬,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용감한 고아 소녀의 표정을 연습했다. 지혁 오빠, 나야. 오빠가 찾던 그 아이. 그녀의 입게 차갑고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렸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덫이 완성되었다. 덫은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장소에서 펼쳐졌다. 은성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미술품 경매 행사. 서울의 밤을 밝히는 6성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교양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권지혁은 행사의 주최자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팔에는 여전히 슬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그의 강인함을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처럼 보였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머무르지 않았다. 강서연은 그의 그림자처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개인 비서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은 오히려 눈에 띄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배경으로 만들었고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윤채린이 등장했다. 순백의 여신 같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 같았다. 그녀는 잠시 지혁이 혼자 테라스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혁 오빠, 여기서 혼자 뭐해? 체리는 계산된 우연을 연기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오늘 행사 정말 멋지다. 오빠는 역시 대단해.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체리는 자선 행사를 칭찬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련한 표정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준비된 대사를 읊조렸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면 마음이 좀 남달라요. 그녀는 지혁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고의 배우답게 슬픔과 용기가 절묘하게 배어 있었다. 오빠는 모를 거야. 제가 별빛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다는 거. 그곳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기억도 많아요. 별빛 보육원. 그 단어에 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체리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마치 아주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애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웬 남자아이가 보육원 담벼락 밑에서 혼자 웅크리고 울고 있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너무 서럽게 울어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혁의 흐릿한 기억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가 다가가서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제 보물이요. 체리는 핸드백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가죽끈에 꿰어진 작은 유리구슬 목걸이였다. 그리고 뒤이어 손바닥만한 크기의 모서리가 달아빠진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시절 사진은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체린이 보육원으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정교하게 위조된 완벽한 증거였다. 그 아이, 혹시 지혁 오빠였어.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가 기억하지 못했던 공백들을 그녀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어딘가 너무 연극적이지 않은가? 기억 속에 그 당찼던 소녀와 눈앞에 야망 넘치는 여배우 사이에는 미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작은 의심을 억눌렀다. 그는 믿고 싶었다. 이 지독한 인연의 끝을 보고 싶었다. 얼마 후 경매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지혁은 마무리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참석해준 VVIP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윤채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어릴 적 아주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저에게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윤채린을 바라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채린 씨, 제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었던 나의 은인.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은인 앤렌. 그 한마디에 그랜드 볼룸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인 권지혁이 톱스타 윤채린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은인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거의 공개 고백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권상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 모든 광경을 서연은 볼룸의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역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귀를 그리고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 질투와는 다른 무언가 소중한 것을 도둑맞은 듯한 상실감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그래, 그 남자아이가 있었어. 혼자 울고 있던. 하지만 내가 그에게 준 것은 유리구슬 목걸이가 아니야. 엄마의 유품이었던 작고 낡은 나비 모양의 머리핀 나비 머리핀이었어.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의 손에 쥐어줬어. 기억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나비 머리핀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윤채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픈 걸까?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늦은 밤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역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이혼 합의서. 며칠 전 그가 장난처럼 던졌던 바로 그 서류였다. 하지만 지금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윤채린 씨에게 큰 빚을 졌다. 그것은 변명인 동시에 선고였다. 당신과의 계약은 곧 끝날 거다. 떠날 준비해. 그의 은인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마지막 통보였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차갑게 등을 돌린 그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클럽에서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느꼈던 절망감과는 다른 더 깊고 아픈 배신감이 온몸을 찔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였는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과 실망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질이 아니라 이 거짓된 판을 뒤엎을 플레이어로서. 권지혁의 사무실을 나온 강서연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손에 들린 이혼 합의서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평창동의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감옥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인 그녀는 진실의 조각이라도 찾아야만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곳.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주소를 불렀다. 그녀를 키워준 양부모 강씨 부부의 집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어색하고 무거웠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양부모와 언니 강유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축하라도 하던 참인 듯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윤채린의 성공적인 연극이 끝나고 이제 곧 서연이 쫓겨나면 자신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이,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저것이. 양거머니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은 그녀의 가식적인 얼굴을 쳐다보며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알고 있었죠, 보육원 얘기. 그리고 그 사람 얘기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양어머니는 시치미를 뗐다. 보육원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옆에 있던 유라가 질투심과 오만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잘난 남편이 진짜 어릴 적 공주님을 찾았다며. 넌 이제 곧 헌신짝처럼 버려질 텐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역시 전부 알고 있었군요. 권상철 전무한테 돈이라도 받은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집안에 새로 들인 값비싼 가구와 유라가 걸치고 있는 명품 액세서리로 향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양어머니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탐욕과 원망이 가득한 본색이 드러났다.
그래, 알았다. 어쩔래. 우리가 널 거둬주지 않았다면 넌 아직도 그 냄새나는 보육원에서 뒹굴고 있었을 거야. 우리가 널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내 덕을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있고 와. 넌 어차피 권지혁한테 마음도 없었잖아. 양아버지까지 가세하며 소리쳤다. 서연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딸처럼 키워줬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시끄러워. 네가 할 일은 이제 없어. 윤채린이라는 배우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 하지만 우리에겐 더 좋은 계획이 있지. 유라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었다. 귤 좀 봐. 나랑 너 꽤 닮지 않았니? 그 순간 서연은 그들의 진짜 계획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윤채린이 은인 역할을 차지하자 그들은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다. 바로 서연과 놀랍도록 닮은 유라를 그녀의 대역으로 내세우는 것. 미쳤어. 당신들 전부 미쳤어. 서연은 공포감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권지혁에게 혹은 경찰에게라도. 하지만 양아버지가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그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서연아,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너무 흥분했잖니. 얀거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 한 잔을 건넸다. 극도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던 서연은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풀고 그녀가 건넨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다. 물을 마신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가족들의 차갑고 무자비한 얼굴이었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만 보일 뿐 이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휴대폰은 사라졌고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꼼짝없이 감금된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서연이 갇혀있는 강원도의 외딴 별장에서 절망과 싸우는 동안 서울의 강씨 집에서는 또 다른 강서연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강유라는 서연의 옷을 입고 서연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다. 양부모는 그들이 몰래 찍어두었던 서연의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는 커피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사소한 버릇까지 따라하도록 훈련시켰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을 지우고 다른 인간의 껍데기를 더 씌우는 소름 끼치는 과정이었다. 기억해, 유라야. 강서연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 절대 크게 웃거나 울지 않아. 그리고 권지혁 앞에서는 항상 약간의 반항심과 자존심을 보여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한 영이 지도 선생 같았다. 유라는 거울 속에서 점점 강서연과 똑같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권지혁은 강서연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이혼 서류를 던져줬으니 그녀가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증발은 그녀답지 않았다. 그가 막 사람을 시켜 그녀의 행방을 알아보려던 참이었다. 그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서연의 양아버지였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 대표님, 접니다. 서연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무세운 일이시죠? 우리 서연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대표님을 떠난 걸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합니다.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 대표님을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죄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강서연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연을 만나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 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가 익히 알던 베이지색 정장 차림, 완벽하게 서연과 같은 모습이었다. 유라는 연습한 대로 눈물을 글썽이며 위태로운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상처받고 후회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혁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할 말은 그게 다인가? 그것이 신호였다. 유라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지혁의 눈앞에서 망설임 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지혁을 올려다보며 연습한 대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대사를 뱉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지혁의 얼굴에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강서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그가 알던 강서연의 날카로운 자존심과 불꽃 같던 반항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순종과 후회, 그리고 애원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아내였다. 권지혁은 강서연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면 기회를 주는 척하기로 했다. 그는 강유라를 평창동 저택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180도 달라진 안주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전에 보았던 날카롭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종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라는 고참 가정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기까지 했다. 그 모습에 지혁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더욱 굳건하게 자라났다. 강서연은 세상이 무너져도 저렇게 굽힐 여자가 아니었다. 지혁은 유라에게 근신기간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덫에 걸린 쥐를 바로 죽이는 사냥꾼은 없다. 쥐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쥐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그는 기꺼이 고양이 역할을 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지역의 치밀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케오피 한 잔, 그가 서재에서 무심하게 말하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최고급 원두를 갈아 정성껏 커피를 내왔다. 하지만 지역은 한 모금 마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맛이 변했군. 진짜 서연이 내리던 약간은 쓰고 텁텁하면서도 묘한 중독성이 있던 그 맛이 아니었다. 유라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사과하기 바빴다. 죄송해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바로 다시 만들어 올게요. 지역은 속으로 비웃었다. 진짜 강서연이라면 내 방식이 더 고급스러운 맛이라며 한마디도 지지 않았을 것이다. 첫 번째 시험 불합격이었다. 며칠 후 그는 일부러 자신의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 상처 기억나나? 인천 물류센터에서 생긴 상처였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양부모에게 들었던 대로 연기했다. 그럼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그 창고에서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지.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두 사람만의 대화였다. 유라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기억이 나지 않는 척 어색하게 웃었다.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어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답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으니까. 두 번째 시험 역시 불합격. 지혁은 그녀의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진짜 서연은 집중하거나 짜증이 날 때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이 있었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그런 버릇이 없었다. 지혁이 일부러 복잡한 해외 투자 보고서를 검토해달라고 던져주었을 때 유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진짜 서연이었다면 입술을 깨물며 밤을 새워서라도 그 보고서를 완벽하게 분석해냈을 것이다. 작은 균열들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한 확신이 되어갔다. 이 여자는 강서연이 아니다.
완벽하게 위장한 가짜다. 이제 질문은 그녀가 가짜인지 아닌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배우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지혁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숙부인 권상철과 이 모든 일에 이상할 정도로 협조적인 강씨 가족에게로 향했다. 그는 새롭게 변한 아내에게 다정한 남편 연기를 시작했다.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예리하게 주시했다. 동시에 그의 수석 비서는 물밑에서 강씨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통신 기록 조회 계좌 추적 미행. 얼마 지나지 않아 의미 있는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강씨 부부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그 자금의 최초 출처는 권상철 전무가 관리하는 해외의 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확인은 어느 조용한 저녁 저택의 정원에서 이루어졌다. 지혁은 유라와 함께 달빛 아래를 산책하며 마치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어떤 여자아이가 나에게 희망은 나비 같은 거라고 말해줬어.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날개를 펴고 아름답게 날아오를 수 있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라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작은 나비 머리핀을 쥐어줬지. 마지막 시험이었다. 윤채린의 거짓말 속에는 없었던 오직 그와 진짜 강서연만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핵심. 희망의 상징이었던 나비. 유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비 머리핀 그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상황에 맞춰보려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랬나요? 제가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그녀의 혼란스러운 반응.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혁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강소연은 지금 어딘가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혁은 더 이상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유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다정해서 유라는 그가 드디어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것은 사냥을 시작하기 직전에 차갑고 무자비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다. 그는 잠시 전화를 받는 척하며 유렉에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석비서가 아닌 뜻밖의 인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서연의 유일한 친구 이하준이었다. 강서연이 위험하다. 도움이 필요해. 이것은 더 이상 그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용자가 아닌 구원자의 역할을 선택했다. 진짜 강서연을 되찾기 위한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권지혁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이하준을 만난 곳은 한남동의 한적한 재즈바. 두 사람의 존재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곳이었다. 이하준의 첫인상은 예상대로 적대적이었다. 당신이 서연이를 돕겠다고 웃기지 마.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게 누군데. 하준의 눈빛에는 서연의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혁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맞아. 내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어. 하지만 지금은 내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강서연이 사라졌고 그녀와 똑같이 생긴 가짜가 내 옆에 있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내 숙부가 있지. 서연이는 지금 위험해.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다. 오직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하준의 마음을 흔들 만큼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강유라의 존재와 강씨 일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까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공유했다. 하준은 지혁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접어두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의 안전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3세와 가장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공조는 놀라운 시너지를 냈다. 지역의 팀이 권상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별장을 특정했다. 그 별장은 최근 강씨 부부의 차명으로 급하게 구매된 것이었다. 동시에 하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언더그라운드 정보원부터 지역의 심부름센터까지 그의 네트워크는 재벌의 정보망과는 다른 방식으로 촘촘했다. 곧이어 별장 주변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잡힌 창백하지만 틀림없는 강서연의 얼굴이었다. 구출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계획되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권상철이 손을 쓰기 전에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이 깔린 강원도 산속. 지역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경호팀 소수와 함께 별장을 포위했다. 하준도 카메라 대신 단단한 각오를 품고 그의 곁을 지켰다. 별장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지역은 직접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림자처럼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1층과 2층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의 흔적은 없었다. 남은 곳은 지하뿐이었다. 굳게 잠긴 철문을 발견한 그는 망설임 없이 경호원에게 문을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쪽 먼지 쌓인 바닥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지고 창백해졌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드는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강서연이었다. 권지혁. 자신을 찾아온 것이 그라는 사실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혁은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깡마른 어깨에 덮어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다.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그는 그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밖으로 이끌었다. 다음 날 오후 평창동 권씨 가문의 저택. 지혁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부름에 권상철 강씨, 부부 그리고 강유라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저택에 들어섰다. 윤채린 역시 새로운 광고 계약 논의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 불려왔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승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육중한 소나무로 만들어진 거실에 대형 테이블. 지혁은 상석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렇게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연극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고 싶어서요. 지혁의 말에 권상철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지혁아, 그게 무슨 말이냐. 서연이도 이제 마음을 잡고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나도 기쁘구나. 내제 아내가 안정을 찾았죠. 지혁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직접 모셔왔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복도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하준의 부축을 받고 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진짜 강서연. 그 모습에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에세오 서연이. 강씨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권상철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잔인한 맹수의 본성이 드러났다. 윤채리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명의 강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말 그대로입니다, 숙부님. 가짜는 치우고 진짜를 데려왔을 뿐입니다. 지혁은 테이블 위에 서류와 USB 하나를 던졌다. 숙부님께서 강씨 일가의 송금한 내역 별장을 구매한 기록 강유라 씨를 강서연으로 만들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윤채린 씨가 보육원 직원을 매수하던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권상철과 강씨 부부는 격렬하게 모든 것을 부인했다. 유라는 자신이 진짜 강서연이라고 울부짖었다. 그때 지혁이 모두를 침묵시켰다. 그는 윤채린과 유라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내 은희는 그날 나에게 희망의 상징을 선물했지. 그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고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쪽 날개가 살짝 이 빠진 빛바랜 플라스틱 나비 머리핀이었다. 그는 유라를 향해 물었다. 이 머리핀에 얽힌 약속이 뭐였지?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지혁은 다시 윤채린을 보았다. 당신이 줬다는 마법의 구슬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윤채린의 화려한 화장 위로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진짜 강서연에게 향했다. 낡은 머리핀을 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는 지혁을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위해 기억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말했어요. 나비는 애벌레의 고통을 겪어야만 날 수 있는 거라고. 지금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날아오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혼자 숨어서 울지 말라고. 그것은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진실이었다. 게임은 끝났다.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혁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권상철과 강씨 일가는 납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윤채리는 법적인 처벌은 피했지만 저택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에게 모든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는 하룻밤 사이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부서진 자존심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수라장이 된 것일 한가운데 권지혁과 강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거짓과 계약 음모와 배신이 거친 자리. 그들 사이에는 이제 아픈 과거의 기억과 위태롭지만 진실된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만이 남아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성그룹의 스캔들은 서서히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권지혁은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숙부인 권상철이 심어놓은 세력을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게 척결했고 위기에 빠졌던 회사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를 위기 속에서 진정한 황제로 거듭났다고 칭송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권상철은 횡령 배임, 납치 교사 등의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강씨 부부와 강유라 역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던 윤채리는 모든 것을 잃고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화려했던 악인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평창동의 저택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외부의 적들이 사라졌지만 권지혁과 강서연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용하고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이 남긴 상처와 오해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도 서로의 그림자만 밟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동안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비서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법적인 아내이자 어린 시절의 은인이며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여자였다. 너무나 많은 역할이 뒤섞여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오서연 회장이 조용히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백발의 노부인은 이전보다 더 늙고 쇠약해 보였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내 시동생이 꾸민 음모 속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늙은 시어미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비로소 서연은 이 집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편을 얻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혁이 그녀에게 대화를 청했다. 약속 장소는 회사의 사무실도 숨막히는 저택도 아니었다. 북촌의 고즈넉한 찻집 창밖으로 아름다운 한옥의 기와지붕이 내다보이는 작은 방이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찻잔의 온기만 느끼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작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계약으로 당신을 묶어둔 것, 내 복수를 위해 당신을 이용한 것, 당신을 믿지 못하고 상처 줬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당신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나 역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 결혼을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순수한 피해자는 아니었어요, 나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것은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지혁은 품 안에서 낡은 나비 머리핀을 꺼내 찻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머리핀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과거에 얽매여 살았어. 나를 구해준 그 소녀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집착 같은 거였지.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또 간절했다. 과거에 그 소녀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소녀가 아니었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나에게 반항하며 말도 안 되는 커피를 내오던 여자 불가능한 미션을, 기어코 성공시키던 여자 무너진 창고 안에서 내 상처를 돌봐주던 여자, 그리고 악당들에게 감금되었을 때조차 그 눈빛의 총기를 잃지 않았던 여자. 내가 사랑하게 된 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강인하고 현명하고 때로는 가시 돋쳤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당신 강서연이었어.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내던진 고백이었다. 과거의 은인이 아닌 현재의 강서연을 사랑한다는 진심.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나에게 당신은 벗어나고 싶은 황금 감옥의 주인이었어요. 냉혈한 폭군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봤어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외로움을. 인천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따뜻함을. 나는 은성그룹의 대표가 아닌 권지혁이라는 한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오해와 아픔이 씻겨나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지혁은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하지만 그가 꺼낸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재질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새하얀 종이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이건 이혼 서류도 결혼 계약서도 아니야. 그냥 백지야.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지난 3년은 거짓으로 쓰여졌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어. 당신과 나 함께. 그것은 명령도 계약도 아닌 진심을 담은 초대였다. 그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와 달라는 간절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녀가 그에게 보여준 적 없는 가장 환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백지 위에 놓인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침묵의 약속이었다. 찻집을 나선 두 사람은 나란히 북촌에 돌담길을 걸었다. 더 이상 누가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같은 보폭으로. 서울의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